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외부자들과 함께할 수습사원은 바로 내부자인 듯 내부자 아닌 내부자 같은 너. 매주 자꾸 이런 거 시킵니다. 이거 별로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전현무 버전보다 못하다. 자, 내부자 강현재. 같은 내부자 아닌 이렇게. 오, 다음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 최 변호사님 시켜야겠네. 자, 오늘 수습사원 주인공은 강현재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십시오. 사실 외부자들에서 강현재 변호사님을 수습사원으로 모시게 된 뒷배경을 들어봤더니 진 교수님의 아주 강한 입김이 있었다. 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이 시사 프로그램의 대부분 다 남성판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긴 여성 모셔야 된다. 아. 근데 참 힘들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그 논객 중에서 여성 논객을 찾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보수 논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마침 또 그쪽 편을 안철수 좋아하기 퀴즈 때문에 얘기 듣다가 이번에 보니까 진중권 퀴즈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 뭐가 좀 이상한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퀴즈 소리 지금 정말 안철수 퀴즈 싫어하는데. 소리 듣다가 아니에요. 홍준표 퀴즈 소리 듣다가 지금 그게 된 그렇죠. 거죠. 아, 그랬구나. 아니, 일단 퀴즈를 싫어합니다. 제가 퀴즈를 3명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퀴즈 얘기는 민망합니다. 진짜 엄마세요? 네. 아니 근데 진정현 교수님이 뭐 이런저런 저 추천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고. 그런 걸로 그럼 정리하죠. 사실이야? 왠지 끌리고 뭐 왠지 좋고 떠오르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난감하다. 이거. 말을 잊지 못하시네요. 그런 걸로 정리를 하죠. 아, 2018년 하반기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문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합의문이 국회로 넘어갔죠. 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나오면 항상 검경 간의 힘겨루기 또 갈등 이런 게 떠올랐었습니다. 70년이 된 제도를 둘러싼 싸움이었다고도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은 과거와 달리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 경찰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이렇게 두 분이 이제 함께 서명을 하셨고 민정수석이 또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그간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검경이 그간 지휘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한번 다시 거듭나 보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것 같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또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게 돼 있고 자치경찰제 추진에 관한 것도 지금 언급이 함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걸 국회로 전달했고 그다음에 총리 발언으로 정부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는 국회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법개혁 투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회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행안부 경찰, 법무부 검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왜 조국 민정수석이 이 발표를 전면에서 하고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정상적이고 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이거는 저는 어차피 발표 단호하게 문제는 얘기할 수 아닙니다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청와대 수석은 참모죠. 그러니까 뒤에서 일이 되도록 도와주고 조정하고 발표나 나머지 모든 저거는 총리와 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왜 청와대 참모가 입이 없어야 한다든가 이 선에서 일해야 되느냐면요. 마지막 방파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모두가 전면에 나서서 하면은 나중에 그걸 수습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쉽게 생각하시네요. 저는 좀 견해가 네. 다른데요. 아, 물론 예.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그런 조정하고 뭐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우죠. 그 사람이 보인 모습이 그게 과연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랬던 아니, 것인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숨어 소프트웨어가 있었던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저는 뭐 그러니까 단호하게 예. 케이스의 과거에 문제인 거지. 민정수석들이 예를 드셔도 어떻게 좀 가장 퇴행적인 예를 드셨어요. 그다음에 워낙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또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민정수석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 비서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법무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는 비서관이고 저는 수석이 거기 나와서 뒷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뭐 숨어 있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신선하게 받아들이시고 좋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더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뭐 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공약 실천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현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DJ 때부터 시작됐던 DJ 때부터도 일이죠. 있었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2002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정수석일 때도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012년에 자신이 대선에 나갈 때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굉장히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철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개혁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수사권 조정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의 한 방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을 들었다 보면 검찰 개혁의 수단도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언뜻 보기에는 경찰 권력을 키웠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 내지는 검찰이 문제가 많다 부패했다라고 할 때 경찰과의 관계에서가 아니었어요. 주로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권에 줄을 대고 그거였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도 이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경찰과 검찰 조직의 이권 권한 다툼이었고 경찰의 오랜 수건이 이번 정부에서 조금 먹혔다. 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은 굉장히 다양한 다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어떤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 프로젝트 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걸로 나머지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주장한 바 없고 누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그 점을 좀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냥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권력 난용이 심했잖아요. 그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권력 기소 독점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다 갖고 있고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통제가 안 됐던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화할 때 황당하잖아요. 그 젊은 검사들의 마인드가 완전 쇼킹했거든요.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서야 검찰도 바로 섭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권은 바뀌어도 우리 검찰 조직은 있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패널분들이 말씀하시면서 검찰 권력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이제 편하게 쓰셨단 말이죠. 저는 거기에 이제 비극의 요소가 있다고 봐요. 권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국민한테 위임받은 임무인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따지면 정확한 용어는 강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권한이잖아요. 법에 의거해서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무소불위의 막강한 집단이었고 정치하는 분들이 뭐 검찰이 두려워가지고 법 개정 과정에서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데는 친일 경찰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 경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조선놈 순사가 하도 고문을 하고 일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재헌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원래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은데 이 수준의 경찰에다가 지금 수사를 시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걸 통제하도록 하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항이 또 우리 형법에 하나 들어가는데 인권 옹호 직무 방해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검사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형법에. 당대의 관점에서는 진보적이었. 그럼요. 예. 당대의 관점에서는 검사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적폐청산의 제1과제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항상 1등이 검찰개혁입니다. 80% 이상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동안에 쭉 지켜봐 오면서 특히 이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거의 십상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를 시민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지금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의 핵심은 공수처가 전제돼야지만 그나마 개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 보면 이제 뭐 또
일단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외를 둔 거잖아요. 예.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는데 그게 또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네. 그럼 또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는데 거기서 또 검찰이 딴지를 한번 걸 수 있는 권한을 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또 뭐 징계권 뭐 이런 것까지 준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정확한 쉽게 말하면, 지적이세요. 네. 사실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인데 검찰이 그러면 왜 불신을 사고 지금 오늘날 이 모양이 됐느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에서 권력의 입맛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오버를 하게 되고 사건을 덮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한 거거든요. 공식 명칭은 특별수사고 이걸 줄여서 이제 특수부가 하는 수사인데 그거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수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개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찰한테 수사권이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경찰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시민 감시 기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도 그게 포함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그나마 그 부분에서는 일종의 개혁의 성과를 좀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한 소신과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강력한 이 권력 기구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인사도 독립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가 오히려 나와줘야 하는데 그리고 이 인권 보호 차원이 그래요. 마치 경찰의 권한을 좀 더 주면은 인권 침해가 덜 되고 인권 보호가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똑같은 결과입니다. 사실상은 늘 항상 그 거론되는 인권 침해 대표적인 기관이 두 기관이거든요. 경찰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검찰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정치권과 관련된 그 검찰 개혁 부분과 순수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두 가지 이것이 지금 막 혼재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자리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 국민 인권 침해 논란 관련해서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 두 번 조사를 받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인권 침해다. 근데 만약에 인권 침해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은 이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그럼 전혀 볼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건가요? 두 번 조사를 받는다는 부분이 두 번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는데 실제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꼭 처벌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했는데 미진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라도 가서 또 이 피의자를 좀 조사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고소인 인권 침해도 아니고 수사를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충분히 변호하지 못하고 좀 불리하게 진술했던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두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의 기회지 두 번의 조사를 받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저는 좀 겁니다. 받아봐서 아는데 두 번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그게 일반화가 될 수가 그거는 없어요. 그건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하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거를 몇 몇 시간 번씩 동안 앉아가지고 그 굉장히 한 7시간 조사 고역이거든요.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케이스의 당사자가 느끼는 생각이 한 그런 번은 거지. 받아보시면 제도로 그런 얘기는 얘기하시면 조사 안 말씀하실 받아봤죠? 못하실 아니 것 저도 같고. 저는 네. 받아도 받고 이 입회도 조정안을 해봤는데 지금 속속들이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 조정안에도 아니, 속속들이 보고 변호사님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번 조사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검찰이 할 수 그러니까요. 있도록 돼 조정안이 있고요. 그렇게 돼 있다. 제가 대통령이 그걸 말한 게 언급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저기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에 경찰이 봐서 아니면 끝내야지 왜 또 불러가지고 괴롭히느냐 이 부분에 한정된 얘기고 그다음에 말씀 중에 이제 인사를 독립시키는 게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거부터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면 검사들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정권이 인사를 가지고 개입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망가져 왔다. 인사권자를 바라보고 줄 서는 건 검찰의 잘못된 속성이고 왜 그렇게 그러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인사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느냐. 근본 원인은 검찰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자가 보기에 이게 아주 잘 드는 칼이거든요. 맥가이버 칼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시키고 저기다 시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만 시키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뭐 상당히 인사를 만약에 독립을 시키게 되면 지금 사법부는 당연히 인사가 독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법원장한테 제왕적인 권한을 주니까 지금 저 사달이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인데 여기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헌법 원리하고도 맞지 않고 저는 근데 민주적 이제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예, 돼요. 아니 뭐 그 말씀 뭐 저 동의하면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어떤 제도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이 하드웨어만 얘기 갖고는 해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권 얘기도 저는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검찰을 권력의 통제에서부터 좀 해방시켜 주자.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중앙수사부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막강한 조직이 됐잖아요. 그죠?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 두 자리만 있으면 검찰총장 무색무취한 사람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이뤄지니까 언론에서 대윤이니 소윤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진짜 하려고 했었다고 생각해요. 그 정권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무슨 입장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외부자로서 근데 부딪힌 현실은 무엇이었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그 검찰에 자기네가 칼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서 지금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것 같아요. 현실도 꿰뚫고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놓지만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요석은 포진을 시킨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그 권력 운영도 진일보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직전에 문 대통령이 새로운 경찰수장을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내정자. 어떤 분인가요, 최 변호사님? 이분이 경찰대를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남 영암 출신이고 1988년에 경찰에 입문해서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팀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그다음에 경찰청 차장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청장으로 지명을 받은 건데 유일하게 지방경찰청장 경험을 안 해본 분이라는 점이 이제 한계나 가능성으로 두 개 다 언급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계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큰 조직을 지휘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청장이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오히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는 경찰청장을 했던 경력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결국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그쪽으로 편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경찰 내부의 신망 더하기 본인 스스로 경찰의 잘못이나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중심의 인사 코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캠코더 인사라고 말하잖아요. 캠코더 인사의 그냥 일환이고 이런 것 저런 것들 따지면은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 굉장히 많죠. 애초에 전세 사시는 경험 많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켜주고 통역 활동하고 유엔했다고 외교부 장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분의 현장 경험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어차피 경찰로 이때까지 근무하셨던 분이라 어차피 코드 인사고 어차피 그 대통령의 의중에 들어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 말 외에는 달리 이 인사를 평가할 이유가 없고요. 평가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다 발언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코드 인사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통치권자는 어느 정도는 그런 자기 부분이 코드에 있어요. 맞는 사람을 쓰게 돼 있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정도의 뭐냐면은 차이죠. 정말 택도 없는 사람을 그렇죠. 그냥 자기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놨을 때요.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네. 과연 이번 사안이 그런 사안인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수석 졸업자에다가 실력도 있고 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고 검찰 내에서 신망도 있는 분들을 올렸다라고 한다 이거 코드 인사라고 비난해야 되느냐? 구분해서 봐야 사실상은 된다.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청장으로 한 6명 정도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유력한 후보가 이주민 서울청장하고 민감용 경찰청 차장, 그다음 세 번째가 조현배 부산청장,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박운대인가 인천청장. 인천청장, 네. 그분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인사검증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거부한 건 딱 3명 남는단 말이죠. 근데 이주민 서울청장은 들었기 때문에 원래 이분이 낙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일 유력한 그렇죠. 유력했는데 들었기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그다음에 조현배 부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경찰청장으로 가셨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남는 분은 이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정권의 뭐 입맞추기는 코드 인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편에서 조국 수석하고 친해서 됐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던데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조국하고 고향이 갔나 학교가 갔나 경력이 갔나. 옛날에 무슨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검경 사람 검경 인연이야, 수사 뭐. 조사권 할 때 같이 실무자로서 몇 번 만나가지고 얼굴 봤다는 거죠. 얼굴 봤다는 거 정도죠. 이전 수석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사실 코드 인사 논란에 뭐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식의 코드 인사의 맹점이라는 건 자기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 무조건적인 충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할 때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겠다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잘 갖춰가면 또 더 되겠죠. 정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이거는 고정 멘트예요. 대탕평 인사 그런 걸 항상 있어 왔지만 어쨌든 이번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지만 아예 대놓고 정말 코드 인사 1년 가까이 동안 했던 것들 그리고 아까 검찰개혁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출범 딱 하자마자 거의 제일 먼저 했던 게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꽂아버리는 거였죠. 저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게 왜 문제가 되죠? 검찰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구나. 이걸 보여준 사람이 윤석열 씨였어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를 가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아마 무색무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컨대 국정원에서 그런 압박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누가 거기 항고하고 싸우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검사장이 임명됐을 때 야 이거는 점령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검찰 인사에 새로운 모델이 생기는구나. 진짜 코드 인사라고 하면은 과거에 자기 사위하고 친하다는 사람, 자기하고 같은 고향이고 아버지 때부터 알았다는 집 아들 이런 사람 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윤석열 검사님이 지금 두 분이 막 열변을 토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고 어떤 양심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보를 해왔고 저는 사실 모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두 분처럼 소상하게는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 앞에서도 보여지게끔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졌어요. 제가 그 일반 국민인데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국정원이 압력을 넣었을 때 검찰이랑 거기 굴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국민이 보는 기준이에요. 일반 국민이 그거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 전에 온 후건 상관없이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의 시기와 원칙과 내부적인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과 절차가 그거를 뭐가 어떤 문제냐라는 대통령이 거죠. 왔건 그 검사 후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 건가 상관없이 지켜져야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지켰으면 됐겠죠. 그러니까 그 원칙을 원칙이 뭐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그 원칙과 절차가 뭡니까? 지금 약간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수 파괴 같은 건가요? 규정 위반이면 그 무효가 돼야 되죠 법적으로. 뭐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공무원 조직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의 원칙, 지금까지 언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대통령이 그냥 인사 원칙이 뭐냐란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알지. 말씀하신 그 원칙이 어디 규정돼 있는데요? 법령에. 아니 인사 규칙이 있지. 내부적으로 그 규칙에 문헌을 공무원법도 있고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법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 인사 규칙도 쉽게 있고 말하면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사 규칙 위반했으면 고소할 사안입니까? 검사장이 되는 사람은 임명장에 누가 주는 걸로 써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통령이겠죠. 예. 근데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 그다음에 그 내부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청 절차 무슨 인사 심의 절차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검사장은 맞습니다. 그거 다 제청- 필요 없는 건가요? 검사장은 제청 절차. 문재인 대통령이고 윤석열 검사면 그거는 다 필요 없습니까? 검사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기존에 해왔던 그 규칙에 맞는 인사라는 게 있는 건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사람이 윤석열 검사면 그런 거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뭘 겁니다. 무시했냐니까. 그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만 놓고 안 지켰다고 하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사람을 두고서 안 지켰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무슨 얘기 하시는지 검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장관은 청문회 준비하고 어쩌고 하려면은 또 첫 조각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 몇 달 동안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검찰 인사는 필요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이미 자기가 제청했다라고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왜 문재인은 윤석열만 시키려고 했느냐. 차라리 기수가 23기인데 중앙지검장, 고검장 자리를 검사장으로 낮춰서 한 건 좀 파격 아니냐. 파격적으로 승진 발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기수야 뭐 파괴할 수 있는 기수는 거죠. 23기가 검사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수였기 관행이었으니까. 때문에 한 그거는 뭐 거고요. 상관이 없고. 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돼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문정부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갈등과 신경전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뭐 경찰이 아니냐도 시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야 이거는 좀 뜻밖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그 무궁화 클럽이라고 경찰의 그 순경 출신 말하자면 좀 하위 직급이셨던 분들의 모임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은 경찰대 출신들이 검사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거다. 매우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찰 안에도 보면 아주 심해요. 계층 갈등이.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사실은 이제 벌써 이번 2번째 나왔죠. 그죠? 사기가. 그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하나회 만들어가지고 왜 권력 내부에 침투해서 저거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전만 해도.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경찰대 출신 분들한테 뭐 욕먹을 일인지 모르지만 경찰 엘리트 충원 구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완전 경찰대 출신들로 독식하는 상황이 올 때 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죽하면 같은 경찰 출신인데 그분들이 이런 비판 성명을 쓸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예. 뭐 경찰한테 권한을 남겨준다라도 그 권한이 우리 같은 말단한테 오는 바로 거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단은 피곤만 하다. 그렇지. 더 피곤해지고 예, 사실상 예, 예. 권력을 누리는 건 쟤들이 아니냐. 그렇죠. 이 갭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찰 조직 내에서 2등 시민으로 좀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자기네 고생은 자기네가 하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토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검찰도 말하자면 정치 검찰, 권력 주변에 있는 검찰이 문제인 것처럼 경찰도 똑같은 거예요. 권력 그럼요. 로비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말했던 그 꼭대기에 거는 말하자면 있는 권력의 정점 근처에서 그 말하자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건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찰 반발도 나온 거 내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거죠. 권력의 비리나 혹은 분열 뭐 이런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예, 것이다. 그리고 권력 현상이라는 거는 예. 그게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무슨 군이 됐건 똑같은 거예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반드시 않으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반드시 저 머리 붓게 썩게 돼 있는 제가 거예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수사권 조정의 주요 항목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입법 사항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본질에서 비껴나는 거라고 해서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사실 그 문제가 수석님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됐었고요. 실제로도 문제입니다. 지금 육사 출신들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왜 상급으로 올라가면은 그렇죠. 완전 육사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때 나라를 들어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번엔 또 군인들한테 욕 먹겠네. 경찰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경찰대 폐지론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고요.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대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경찰대에 바로 입학해서 졸업과 동시에 경위계급장을 달고 간부가 되는 거. 이거는 최소한의 숫자로 줄이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혼란 때문에 과도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선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같은 기수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간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계급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나는 성골 중에 성골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경찰대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찰 간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 독점되는 구조,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빨리 활성화돼야 되고, 검찰이 제발 쓸데없는 거 직접 수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감시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이후에 검찰과 정부 갈등이 국회와의 갈등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법 개정안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혹시 또 공전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건 검경 수사권 이번 조정안은 아닐 뿐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라고 홍보를 하든 조국 민정수석이 모처럼 엄청난 합의를 이루어냈다라고 홍보를 하건 어쨌건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실현되는 부분이냐, 그리고 반대적인 부분은 없느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냈다고 해서 지금 그 안을 통과 안 시키면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거고 딴지를 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번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편차가 이제 공수처를 둘러싸고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 논의한 것처럼 지금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절충안이기 때문에 네.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다 짚어봐야 될 거고요. 국회가 뭘 고치면 무조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국회는 또 민의를 대변해서 그럼요. 예, 정부가 놓치는 부분을 분명히 또 확인해서 고쳐야죠. 민심이 불길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국회 기능을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좀 존중해야죠. 그게 지금 아마 사법개혁위원회인가 있죠 아마? 네, 근데 그게 맞아요. 곧 문 닫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동안에 열려 있는 동안 아무 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보고만 받았어요. 돌아가면. 그다음에 이게 뭐 연장하는 것도 연장도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9월 정기국회나 가가지고 다시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몇 달 놀아야 돼요 또. 예. 이런 상황이죠. 뭐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면은 그래도 굳이 얘기하면 그 검찰의 불만이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 검찰의 자체가. 검찰의 총력적인 그 로비 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그거를 저희가 좀 외부자로서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특히 또 귀결이 될지. 각 당의 검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또 대단하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일명 여배우 스캔들 진실 게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사건의 당사자를 특별히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김영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최강욱 변호사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이 자리를 못했는데 김영환 전 네. 의원께서 좀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은 만난 적은 없는데 네. 지난번에 외부자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저질 네거티브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당사자인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 얘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진 교수님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이제 공개 의혹 제기를 우리 김영환 전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까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영환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 씨를 모두 고발을 했죠. 이 승자의 관용이라는 것의 기본 정신은 뭐든지 뭘 100%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김부선 씨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객관적인 외부자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뭐 증언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앞뒤가 안 맞는가 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할 때 되게 그래요. 변호사 조언을 받지 않으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잃을 게 더 많은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승자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어쨌건 지금 다음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거를 또 다시 그 이슈화돼서 이 꺼져가는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을까? 사실 진실 여부는 아직 안 나왔고 법적으로 안 나왔고 그리고 실제 진실 여부는 두 당사자만 아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진실 여부는 얘기하기는 건 좀 그렇고 다만 이재명 지사의 그 대응했던 태도 있잖아요. 펄펄 뛰는 느낌보다는 전략적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진짜 그냥 본인이 열받아서 고소하면 돼요. 내가 고소하면은 내가 가서 진술해야 돼요. 예. 검찰만 허용한다면 방송국 공개해서 내가 내 진술밖에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부선도 불러라. 그러니까 대질 받겠다. 대질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게 나갔으면은 고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정말 억울해서 내가 이거를 완전히 잡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하긴 했는데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씨거든요.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제3자는 진위 여부를 모르니까 안 하는데 사실상 본인인데 법적으로 본인이 아닌 걸로 해서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거. 이것들이 이런 우회적이고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꼼수로서 뭔가 얻을 건 얻고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나름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했다고 저는 봐요. 우선은 그 여배우 스캔들이라는 이 성격을 지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사과문 대필 사건으로 인한 진실 은폐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토론 있던 날 아침에 이재명 지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김부선 씨가 성남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작은 5줄짜리, 6줄짜리 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이제 당선자 지사께서 주진우 안다, 또 여배우를 알고 있다, 만난 적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증폭됐거든요.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증폭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 이것이 나오고 난 뒤에 주진우 김부선 녹취록이 2개가 인터넷에 돌게 됐는데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는 제가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먼저 이걸 터뜨리고 그다음에 녹취록을 올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공작 녹취록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입수 그렇습니다. 경위에 대한 사실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라서 녹취록 자체를 저는 늦게 봤습니다. 그날도 뭐 누군가 뭐 연락이 와서 그런 녹취록이 돌고 있다고 해서 봤지 제가 그런 녹취록을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말한 이 문자, 이 내용과 그 녹취록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폭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배우 스캔들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진실 은폐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번에 걸쳐가지고 누가 대피를 해줬다는데 자기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자기가 쓴 거거든요. 거기서 김부선 씨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2번이라 그랬단 말이죠. 일단 김부선 씨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김부선 씨가 제가 지금 진보정당할 때 많이 도와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고마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진술을 쭉 보다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거리를 좀 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 미래를 즐겼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9개월이라고 얘기했다가 12개월이라고 했다가 15개월이라고 했다가 왜 틀리냐고 했더니 사실상은 전체 길이는 15개월인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만난 게 9개월이다. 그럼 중간에 12개월은 또 왜 나옵니까? 두 번째가 장소인데요. 월세를 내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와 은밀한 만남을 즐기기 위해서 월세 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숙박비 반띵 어떠신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난방비도 못 냈다는 자기 옥수동 아파트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달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오랜 만남을 했는데 하나도 물증을 증거대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물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처음에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확실한 물증이 있다. 그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무슨 물증이냐,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진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 핸드백을 들고 인천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본인 사진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 사진을 찍어줄 때 이재명 씨가 자기 핸드백을 들고 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사진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공개됐던 거더라고요. 오마이뉴스 보면 그 기사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카피라이트가 붙어 있는데 김신혜라고 돼 있어요. 그 조카분이거든요. 그래서 100% 다 거짓말한다고 믿지도 않고 또 이재명 씨가 또 100% 거짓말한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그 어딘가에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우선 이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김부선 씨가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개월이라고 한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와 이제 헤어질 때까지의 15개월인데 그 사이에 헤어졌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 주진우 씨가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 주진우 씨가 그 김부선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과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과문에 대한 녹취록의 내용과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거는 김부선 씨가 자기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가 그걸 갖다 납득을 했으니까 자기 입장으로 나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팩트 체커단이라는 그 변호사 거기에서 이재명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김부선이 주진우, 서명숙에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조언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실인가 하는 거를 녹취록을 보고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재명과 다른 사람이다 해서 끝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200% 져요. 그러니까 김부선이 소송한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이게 울고불고 한 사람이 요청한 그런 사과문을 써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녹취록을 보고 또 그분들 양쪽에 주장하는 것들을 다 균형 있게 보게 되면 이 사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젊은이들한테 물론이고 그런 지식인인데 이재명 지사, 뭐 시장 굉장히 권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덮었다 그런 말씀인데 왜 덮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을 저는 100%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면 내가 100% 믿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낙곰수의 김어준 씨가 한겨레 신문에 그것을 폭로할 때 당연히 그 대상이 김부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고 침묵했고 그걸 덮는 데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도 발언하지 않고 있고 주진우가 이런 것을 써줄 때 이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진중권 교수님처럼 김부선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진술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덮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영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호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다 이겁니다. 또 그 진실이 다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버텨주지 않는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죠. 그 진실이 진실임을 일단 입증을 한 다음에 비난을 하세요.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믿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럴 수도 왜냐하면은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한 증명은 그 주장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증인을 내세우든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본인이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진중권 교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재명과 김부선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정황 증거만이 있을 뿐이죠. 무수한 정황 증거가 있죠. 어디서 장소가 특정돼 있고 기간이 측정돼 있고요. 본인이 그 당사자야. 그래서 내가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김부선과 그의 딸, 그 명예로 볼 때는 심대한 타격을 받는 여배우로서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폭로라기보다도 그것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를 무조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고발 시점입니다. 이제 선거도 다 끝이 났고 스캔들 여파가 어찌 보면 가라앉을 시기인데 고발을 진행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만회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것, 정말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이란 배우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붙자도 없었냐. 있었다면은 저런 식으로 국민께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 시각에서는 그 사실 자체 가지고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서 아 이거는 사실이 아니네요. 김부선 씨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었네요. 허위사실 이런 여부를 판단을 판단할 수 받는 있다. 것으로 예. 뭔가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통화 기록 조회가 이제 사실 안 되죠. 그죠? 꽤 오래 전에. 그거요. 휴대폰을 과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 포렌식으로 기법으로 재현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출하라고. 그리고 저 이재명 지사도 과거에 쓰던 거 저 갖고 있으면 제출해. 거기 보면 통화한 기록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공방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의미도 없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은 이미 심증으로 다 알아. 아니 옛말에 유명한 그 사건에 저 대여대생 피살 사건에 나왔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래서 결국 무죄방면됐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왜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궤에 어긋나는 이미 이겼는데 그리고 그죠? 이런 일을 할까를 저희가 되짚어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분이 그 차기 대권 주자의 5위로 나왔어요. 그죠? 당연히 사실 1등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유력한 차기 1등으로 나왔던 분이 그분도 뭐 절묘하게 여성 문제 때문에 낙마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했을 겁니다. 지금 이거를 만회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히 이거를 규명해서 뿌리 뽑겠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그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우리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그거를 이유로 해서 이긴다고 해도 과연 국민적 납득을 얻을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친문에게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손을 내미는 저걸 하셨더라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저희도 지내보면 경선할 때 칭찬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점을 지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감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친문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묘수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근데 그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뭐 일부 친문 세력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부분 측면이 있었다. 이제 그 발언 중에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사욕 없이 국정에 헌신하는 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씀은요. 이 프레임 이론의 기초에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엔 언제든 등에 칼을 꽂을 것 같구나. 아니 그럼요. 그 프레임 이론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인 거예요. 뭐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다시 이 문제를 들고 왔는가? 이번 사건이 커진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걸 딱 보게 되면 그 대선 후보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단 말이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또 붙은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문재인의 국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철 의원이죠. 붙었단 말이죠. 근데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분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물고 늘어진 겁니다. 물고 늘어지니까 저쪽 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당들 다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남경필 지사, 후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면초가처럼 공격을 했던 거란 말이죠. 교수님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근데 그리고 제 입장이 어떤지를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 사안 자체를 너무 진영 논리로 그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논리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한 당사자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친문 진영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이재명 씨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문제를 지금 진영 논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친문 진영에서 그쪽을 공격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달라요. 그냥 공격한다는 사실만 일치하는 것뿐이고요. 중요한 건 이분이 꿈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분은 대선까지 갈 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사실 민주당의 주류가 사실 친문이거든요. 자기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실 그 꿈은 끝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이재명 후보를 뽑아준 것은 사람들이 저쪽 후보를 갖다 꺾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뽑아준 거예요.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그래도 대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요번까지는 우리가 묶어해 줄게. 이런 분위기에서 된 거거든요. 이제 소위 극문에게 통할까요? 안 돼요. 안 통할 거라고. 제가 이제 경선에서 생긴 앙금이 절대 해소가 안 돼요. 이재명 지사가 결론을 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덮던지 아니면 정말 전면에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김부선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대질신문도 하고
공개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이런 어정쩡한 어떤 전략적 처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사실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의 시각은 좀 더 본질을 보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다. 진짜 정치인이었으면 뭐 요렇게 정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선거 때 여러 번 다뤄서 국민 여러분이 다 이제 알고 계시지 않냐. 뭐 내게도 약간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겠다. 네. 그러나 이거 국민적 평가와 저게 끝난 문제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나도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 그게 같은데. 더 공감을 받았을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그건 같아요. 정치인이. 근데 그 뭐 중립적인 디테일을 해서 24일 날 뭐 옥수당 갔다는 말이 안 맞고 이거는 어떻게 그래도 일국의 정치 지도자를 지향하시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씨가 매사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나 욕하고 온갖 명예훼손해도 그냥 저는 고소 같은 거 안 하고 오케이 맡겨버리거든요. 근데 꼭 해가지고 이겨요 법적으로. 요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쿨하게 그래 뭐 옛날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되면 무고죄로 걸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한 사람을 감옥을 보내가지고 형을 살렸거든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계속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런 식의 갈등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익숙한 분이 대통령은 좀 다른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좀 뭔가 좀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적합하냐. 저 국민들이 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녹음 테이프 다 들어봤어요. 10년 전부터. 근데 김무선 씨의 스캔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채점표에 매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판단을 내렸다고 봐요. 네, 여전히 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관계 의혹 제기, 고발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른바 논두렁 시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던 2009년이면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였던 때인데 이전 수석님께서는 그 홍보수석 시절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좀 서운한 점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뭐 저 그 당시에는 뭐 직접 뭐 홍보수석이 더구나 저 대검 중수부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고 다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미국으로 일단 가서 지금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일체 사실은 중요한 그 이 언급이 없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의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뭐 저희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야 그 뭐 좀 나서서 한마디 할 만한데 뭐 전혀 그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 좀 안타깝다.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죠. 그 이인규 부장은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예. 의미에서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다시 좀 돌아가서 이인규 중수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정말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수사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원세훈 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간접적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부인은 불구속 수사하는 게 좋겠다든가 아니면 뭐 예우를 갖춰야 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당시 그 검찰총장한테 듣지 직접 않았죠. 전화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다만 이 대목에서 이른바 청와대 재직 중에 내부자로서 지득한 그 사실을 시청자들 앞에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사합니다. 뭐 이런 선서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시는 다만 겁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정부의 적폐청산 TF 수사가 시작이 되자 작년 8월이었을 겁니다. 돌연 미국으로 이제 자출을 감췄습니다. 그 후 약 1년 만인 최근에 입장문을 보내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들통을 났죠. 나쁜 짓 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행방을 묘연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이제 네티즌들 중에 누군가가 식당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는 걸 보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 넘버까지 이제 확보를 했고 그걸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곳에 주소까지 나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국내에서는. 일종의 발이 저렸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입장문을 낸 거죠. 이제 장문의 입장문. 네. 예.
우선 그 논두렁 시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네이밍. 예.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께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충격이나 그런 명예가 굉장히 심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하고 연결되었다면 그런 심적인 고통을 줬다면 원세훈이 시킨 것이든 이인규가 뭐 독자적으로 한 거든 이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 적폐로 우리가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인규 이 중수부장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입장문을 거기서 낼 게 아니라 들어와서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청문회 하면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그냥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거를 국정원이 와서 뭐 빼갔든 어쨌든 검찰이 그걸 막았어야 되고 노두렁 씨가 나왔을 때는 검찰이 이런 사실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화시켰어야 되는데 이인규 지금 부장의 얘기는 나는 책임이 없다. 원세훈이 시켜서 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도 책임이 있고 이인규한테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저는 이 논두렁 시계 사건 보면서 정말 누가 이런 보도를 나가게 했냐라고 예. 이제 계속 언론에 회자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궁금해요. 이 건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논두렁 시계 사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과거부터 정치를 쭉 해와서 야당이었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 시각에서는 먼저 논두렁 시계가 뭐지 하고 찾다 보면 아, 노무현 대통령이 또는 권양수 여사가 시계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흘린 것. 그것이 검찰이건 국정원이 흘렸건 간에 그걸 가지고 엄청난 지금 범죄처럼 얘기를 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지난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 최순실 씨, 정윤회 씨, 각종 장차관들 있죠. 모든 이 사건의 그분들과 관련돼서 뉴스에도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검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진술을 참고인이 했다. 피의자가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한 몇만 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피해 사실 공표예요. 그 검찰 측 관계자가 누군지를 조사해서 너 왜 수사 중인 사건 이렇게 계속 언론에 흘려하고 바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징역을 살려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정권은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왜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수사 중인 내용을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모욕을 줄 수 있는 또는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흘려서 나가게 했어라는 걸 수사할 어떠한 명분도 자격도 없다. 그 우선은 그동안의 피의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없습니다. 한 번도. 항상 논란이 됐어요. 이것처럼.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찰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수법이에요. 어떤 수사의 동력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그 사람을 국민의 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팩트 중에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귀에 싹 꽂히는 섹시한 거를 딱 끄집어내갖고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기획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밑에 뭐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 차원에 흘리는 경우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수법 중에 하나로 과거에도 그래왔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지금 전 정권 지금 이 정권 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소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받으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계속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논두렁이다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상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가스가 있잖아요. 항상 불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어떤 계기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펑 하고 폭발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조그만 내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건을 갖다 폭발시키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논두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비판의 분위기였거든요. 보통 국민들이 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아 실망이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논두렁 딱 얘기가 나니까 와 신난다. 야, 논두렁에 시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되면서 그 조롱과 희화화에 대해서 돼버렸고 굉장히 강한 도덕적인 타격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레토릭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다 중요한 공감을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보고요. 사실 지금 국정원과 검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네이밍은 국정원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퍼뜨린 거는 센 거는 검찰을 통해서 센 것 같다라는 게 아니, 왜냐면은 실제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최초로 제보했던 전 국정원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김상욱 씨 그분이 지난번에 인터뷰한 그 과정 속에 어쨌든 이른바 이 논두렁 시계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가장 모욕을 줄 수 있는가, 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가 시나리오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 그 안에 그쵸. 예, 굉장히 몰두를 했었다. 근데 그런 흘린 증언이 건, 있었습니다. 흘린 건 검찰을 통해서 흘린 건데 왜냐하면 SBS 보도에서도 검찰이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제 검찰 수사 라인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제 슬쩍 흘렸던 것 같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검찰이 나서서 뭐냐 하고 오보입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네. 수정을 해줬는데 그걸 안 해요. 그때 대검 수사기획관이 바로 홍만표 씨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노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것이다.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검찰 내부자를 색출하겠다. 그게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허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색출하겠다. 잠깐. 흘렸다라는 예. 거잖아요. 흘린 약간 부분을 문제 삼겠다라고 팩트 하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논두렁 얘기가 거의 팩트로 그냥 공적으로 확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검찰의 책임이죠. 예. 저도 이 언론사 정치부장 논설위원 출신이지만은 주류 언론에서 국정원에서 이거 기사 쓰라고 흘려준다 그래 기사 쓰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오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논두렁에 버렸는지 그 시계를 부셔서 버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증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어떻게 오류라고 얘기할 수?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죠. 그러나 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아니죠. 논두렁에 버렸는지 모르면 그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순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해명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는 1억 원짜리 피해자재 2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그 본이지 논두렁에 버리고 저기 버린 게 어떻게 그게 본입니까? 이게 또 안민석 의원이 먼저 올렸더라고 보니까 논두렁이라고 한 놈을 찾겠다. 그거 찾으세요. 그리고 찾기 위해서 청문회 하자고. 무엇이 잘못됐었고 무엇이 진실인지 난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과 말이 뭔지는 알고 얘기해야 근데 쉽게 말하면 그게 본이라고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은 확인이 본인이 안 되니까 그걸 아니, 오류라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안이 이제 종료되고 그죠? 그 뒤에 상당한 기간 동안 침묵의 카르텔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 솔직히 그 노 전 대통령 유족들께서도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또 들춰져서 그건 원치 않았을 거고 솔직히 말하면 검찰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업보잖아요. 그죠?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그런 서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인규 부장 자체도 사실은 그 중압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여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침묵의 카르텔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다시 이슈화시키고 들고 나와서 꺼집어내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친노라는 분들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주군의 복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그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배운 며느리가 나중에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처럼 요번에 그 수사 과정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검찰의 그 피의 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거의 매일 중계 방송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뭐라고 말했다, 뭐 옷을 뭐 했다, 누구는 뭐라 그랬다. 사실 지금요 팩트로서 확인된 게 거의 없다고. 아니요. 그 아까 준 교수께서 얘기하시는 팩트 그러니까.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이런 겁니다. 당시에 왜 그랬느냐. 당시 촛불 집회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통 광우병 관련 촛불 그렇죠. 집회였죠. 예. 집권초에는 대부분 지지율이 50% 넘어요. 60%, 70%까지 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우리나라 같은 5년 단임제에서 3년 지나면 레임덕이거든요.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밖에 없는데 그중에 1년을 갖다 그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대중들이 나왔잖아요. 이 자발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대중들이 나왔다면 누가 시킨 게 있는 거예요. 예컨대 사람들이 떠든다 누가 유언비어를 갖다 유포시키는 어떤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 촛불 누구 돈으로 샀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런 동원을 한 주체가 배후에 있다라고 봤던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집권 말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잖아요. 퇴임 후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그냥 봉화마을 찾아가 대통령 나와보세요. 엄청나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고 또 뭐였냐면 민주주의 2.0 프로젝트라는 걸 또 기획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권에서는 바로 이 모든 흐름의 배후에 저분이 있구나. 저쪽을 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되도록 도덕적 타격을 입혀가지고 그분이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당시에 변호인이었던 전해철 의원 경우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져 있었다. 광우병 관련한 촛불도 있었고. 그래서 정국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흠집내기를 위해서 그 대상을 전직 대통령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아까 제가 증인 선서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 사실은 밝히는 게 좋겠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도 직접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는 걸 들었어요. 아까 제가 증인 선서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 사실은 밝히는 게 좋겠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도 직접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수사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좋다. 이게 생각보다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해보셔서 알 거예요. 검찰총장한테 막 전화해서 뭐 아무나 국정원장이라고 무슨 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는데도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 푸념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말씀 여태까지 저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뭐 구질구질하게 핑계대는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 논두렁식의 망신을 주고 그래서 뭐 그런 불행한 일까지 생겼다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그런 요소들이 설사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그 막중한 그 무게 같은 것들을 그렇게 그야말로 정말 희화하는 얘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항상 그렇게 이제 정치 인사들은 검찰이나 이 수사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들도 정치 사건은 다 정치 사건으로 보게 돼 있는데 계속 반복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역시나 지금 MB 전 대통령 그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과도 안 맞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예컨대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 털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덮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관행이 그랬던 거예요. 정치하다 보면 좀 들어온 돈도 받을 수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범죄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인식의 차이를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니 있는 뭐 거거든요. 지금 받으면 저 선물이고 아니, 돈 주고 받으면 뇌물인가? 그거 지금 논리가 그 좀 말씀은- 이상하네. 그 얘기를 600만 불 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나오니까 수사를 한 잠깐만요. 거지. 제가 얘기를 당시에 어쨌든 간에 그 야당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가 한탄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망신주기였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 신문 부분에 보고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 아무 책임이 없다?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아요. 아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정 전체를 다 책임지는 거죠. 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권력이 화무 11홍이라 이게 지금 정권 바뀌는 거 여러 번 봤는데 그럼요. 지금 이 정권도 언젠가는 적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고리를 누군가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 또 검찰 수사 같은 거를 그렇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않고 뭐 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그랬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전직 대통령으로 계시고 봉하에 계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저기는 간단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든 그것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이 정부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100% 공감하고요. 이 정치 보복이라는 게 원래 이 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장 찬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옛날 한을 갖고 하는 거예요. 당쟁 때도 다 그랬어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화해 선언이고 통합 선언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놔두면 사실은 그건 방조하는 거예요. 하라고 마음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너무 잘못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리를 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그분들이 일단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확인을 못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부인이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조사받고 그다음 실제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진상 규명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덮어주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권력에 있는 사람은 최고 권력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 정권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전례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논두렁식의 의혹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일반 분들은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검찰이 흘린 내용이라고 생각 안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 아니다 그 의혹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논두렁이란 말을 흘린 것 자체를 가지고 수사할 가치도 저는 없다라고 보고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논두렁 말을 흘린 게 누구야 이거 지금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해서 이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면 처음 시작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부터 다 열람을 다 하고 도대체 이 시계 사건이 전말이 뭔가 쫙 그냥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그 뭐 직권남용이나 사자 명예훼손 지금 공소시효가 다 근데 지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까? 특검이다라는 걸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기소권이 아니라 진상규명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저 불필요한 논쟁이죠. 아까 우리 특검이 될 리도 없고.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먼저 그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뭐 그것도 뭐 저 충분히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 그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물고 사자는 사람을 가서 문다잖아요. 모든 국민을 돌 무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논두렁 워딩을 이제와 따져갖고 누구한테 그거를 어쨌든 이제 저 근데 그 이야기도 이인규 부장이 지금 시작한 겁니다. 입장문에서. 분풀이하겠다는 것 이외에 네. 무슨 그거 우리 김대중 저 대통령께서 노상하신 말씀 있죠? 남의 상가에서 가보면은 상주보다 저 객이 더 곡소리 높여 온다고. 정치 보복이라는 역사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리를 말씀대로 끊으려면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주도적 입장에 있는 분이 이제 그만해라. 저는 그 권양수 교수나 유족들도 더 이런 논란 번지는 거 원치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지금 국정 지지율이 높고 또 그 여러 가지 성과, 역사적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또 선거는 뭐 유사히 이래 우리는 뭐 박살이 나고 추풍낙엽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때에 좀 국정을 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국민 하나 통합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민생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더 아마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겠나. 오늘 두 분 이렇게 외부자들하고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논리가 바뀌는구나.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부자들이 되려고 선거도 나오고 했었지만 외부자들로 있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우리 진중권 교수님과 의외로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사고라든가 논리 이런 면에서는 또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습사원 면하려고 상당히 미안해. 이상희 의원 아니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세 얘기 안 해야죠. 네.